네. 안녕하십니까. 2013년 이제 3월 16일 이제 수업 시간으로 네 번째가 되나요?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항상 이제 시작 일자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가 한 160 매질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40일이 됐습니다. 이제 며칠 또 지나면 이제 언젠가는 100일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2장 가공성전술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가공성전술로 부분이 내용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통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여기 한 8가지 정도를 적어봤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해당되는 부분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험에 나올 땐 여기 외에 문제들이 더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서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기본서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좀 응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선의 구비 조건 해가지고 한 7가지 정도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 비가 내신, 뭐 비가가, 뭐 도가 내신, 비가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에어로인데 뭐 도전율이 좋을 거, 내구성이 있을 거, 뭐 신장률이 있을 거, 뭐 비중이 작을 거, 뭐 가격이 저렴할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선 작업이 용이할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키워드를 가지고 좀 외워주셔야지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선의 허용전류 결정 방법 같은 경우는 뭐 단시간 허용전류, 단락시 허용전류 해가지고 전선의 허용전류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진 않지만 가끔 가다 이제 그 응용돼서 10점짜리 또는 다른 쪽에서 일부 파트로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켈빈의 법칙은 이 돈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전선을 설치해놓고 설치 시의 비용하고 1년 뒤에 뭐 이자 상각비하고 이제 갖게 되는 부분이 가장 이제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산정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래서 I 자승 R레는 뭐 KA, AMP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공식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내용들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도 계산하는 부분, 이 뭐 계산하는 부분 증명하는 것도 있고 2도 D는 뭐 8T 자승분의 뭐 WT 8S인가요? 8S분의 WT 자승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L은 뭐 S 플러스 3S분의 8D 자승 해가지고 또 나오는 그런 그 길이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2도 계산 같은 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빈도는 떨어지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25점짜리 문제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전선의 진동 및 뭐 방지 대책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장에서는 가장 시험 빈도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점짜리를 할 때 전선의 진동이 왜 발생하는지 거기에 따른 영향은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25점짜리를 쓰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은 반드시 이 장에서는 알아두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애자의 구비 조건 이것들도 뭐 한 7가지 뭐 6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자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25점짜리를 쓴다면은 그 중에 이제 한 개 파트 딸랑이 뭐 5줄에서 7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10점짜리로 문제로도 만들 수가 있고 25점짜리에 중간에 들어가는 문제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적 특성 이번에 나왔었죠. 애자의 전압 분포 계산하는 게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지만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애자량 개수 결정 방법. 이거는 이제 그 시험 빈도수는 이제 많지는 않았었는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보니까, 책에서는 간단하게 뭐,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다 자꾸 걸립니다. 뭐 절연협조도 검토해야 되고, 뭐 오염지구벌에 관련된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애자의 연능률도 검토해야 되고, 뭐 주수섬락전압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9가지 정도가 됩니다. 책에는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간단하게 뭐 최대 상규 대지 전압의 4배 이상 고려해서 뭐 어느 정도 한두 개 정도 여유를 둬가지고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넓게 쓸 수 있는 방법들. 책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해가지고 이 장에는 이거밖에 안 나지만 다른 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쓰는 것들을 보시는 데는 이런 유형의 문제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탑의 종류 설명 뭐 여러 가지 사용상, 형태상, 뭐 사용 목적상, 재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이렇게 또 분류가 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이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건지, 전선에 분류를 하면 구조, 재질, 예? 조합상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선 철탑, 뭐 각도 철탑, 뭐 문형 철탑, 뭐 MC 철탑 해가지고 분류하는 조건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딱 키워드로 이제 딱 정리를 해두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답안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옵셋이나 이런 것들 그림 하나밖에 없습니다. 책에. 딸랑 여러분 2장의 책에 보시면은 그림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공선로의 옵셋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중선로의 옵셋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OPGW 해가지고 옵틱 뭐 그라운드 와이어 해가지고 가공지선에 이제 통신 케이블을 넣어가지고 광통신 케이블을 넣어가지고 통신을 사용하는데 쓰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연협조하고 관련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간단하게 보면 여기 이제 섬락 같은 게 더 있을 수가 있죠. 성락, 역선락, 경감 역선락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이제 한 줄 정도 이제 키워드 정도로만 들어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절연협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저번 주에 배웠던 거하고 이번 주에 배우게 될 걸 요약본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약본만 일단 무조건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이런 거 있구나 그냥 계속 읽다 보면은 그걸 읽고 나서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교과서에는 계속 문어체로 쓰다 보니까 그걸 요약해 놓은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은 이게 그때 있던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고 교과서를 보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단축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보고요. 키워드 정도만.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배우게 되실 거, 그 다음에 예습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참고 자료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은 2장만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3장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3장이 교과서 내용이 적다 보니까 3장 때 이제 4장 부분이 일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오늘은 2장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게 이렇게 답안지를 스캔한 자료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관련된 것들 실제 답안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걸 스캔해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격증명, 발송배전 써주시면 되고요. 비번은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아직까지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다음 수험번호하고 성명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페이지까지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중간에 감독 확인란에 감독이 지나가면서 사인 또는 도장을 찍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걸 넘기시다 보면 간혹 가다가 1페이지 쓰고 다음에 2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4페이지 가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 빨리빨리 넘기시다 보면 그런 거 어떡하냐? 그럼 2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어떡하냐? 그냥 X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14페이지까지 쓰시는데 14페이지까지 쓰실 시간이 없습니다. 글씨 크게 쓰고 그림 많이 쓴다면 14페이지까지 씁니다. 저도 14페이지째까지 써본 적은 있습니다. 써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쓰시려면 팔이 아픕니다, 100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볼펜을 나눠드린 것도 팔이 조금 더 아프시라고. 물론 이제 볼펜이 이제 자기에 따라서 맞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맞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유형의 볼펜을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요. 전력계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발성설비, 수선설비, 뭐 운영설비, 부하설비 해가지고 수용설비 이렇게 나와 있었죠. 송배전 계획 및 설계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장점과 단점 비교하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생각이 안 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동영상을 3번밖에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학원에 나오시면 한 과정당 100번까지 들으실 수 있는데 100번까지 들으실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경우는 3번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3번을 다 하셨을 경우는 학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오픈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수에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류송전 방식이 이렇게 단계별 따로따로 끊어져 있는데 이걸 묶어서 쓰면 25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뭔지, 그 다음에 구성도는 어떻게 되는지, 직류송전 방식의 정의가 뭔지, 거꾸로 이제 정의가 뭐고 구성도가 어떻게 되고 그거의 구성 방법이 어떻게 되고 그거의 원인과 영향과 대책과 장점과 단점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키워드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시는 훈련을 자꾸만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남이 써놓은 답안지를 보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이 썼던 답안지하고 기본서에 있던 내용들을 조합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봐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키워드들을 말씀드리는 건 뭐 해장연도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뭐 해적 케이블, 장거리 송전, 그 다음에 비동기 연계, 도심지에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답안지를 쓸 수 있게끔 훈련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훈련이 되려면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공부가 돼야지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데 나머지는 모르면 이제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는 이해를 하는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해시키기 힘들 때는 그냥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외웠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고, HVDC. 팩츠하고 HVDC는 틀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팩츠는 A시고요. HVDC는 D씨입니다. 여긴 직류송전 방식이니까 그 HVDC에 대해서 배워주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보시다 보면은, 팩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송정용량 계산법 해가지고 송정용량이 어디 나오죠? 몇 장에 나오죠? 예? 송정용량이라고 여러분 책에 챕터에 있습니다. 예? 5장에 몇 번에 나오죠? 5-10에 나옵니다. 그런 정도까지 딱 알고 있으면 이게 거기 있지. 왜냐면 이 책에 대한 배치가 이렇게 된 부분이 머릿속에 있다는 건 본인이 그 장에 뭐가 있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5장에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5장에 어떤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목차 정도는 제가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옛날에 목차만 A4 용지 하나에다가 해가지고 외우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외웁니다, 저도. 그때는 외웠는데. 그것처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대충 거기 있었다.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송정용량 계산법이 나오면은 이제 고송상수로 해가지고 나와줘야 된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럼 고유부합법이 뭐고, 송정용량 계산법이 뭐고, 상착하기 위한 방법이 뭐고, 스트레이트에 대한 실험식은 5장에 가서 설명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승계일로 설명을 드렸죠. 장점, 단점, 이런 손전 비유절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전압의 종류가 이제 표준 전압이 있고, 표준 전압 안에는 뭐가 있었죠? 예? 기준 전압하고 최고 전압이 있었죠? 표준 전압이 있는데 기준 전압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전압은 여기 있고, 기준 전압은 이제 성간 전압이고, 최고 전압은 최고의 성간 전압이고, 그럼 이 공칭 전압이 있었죠? 이 공칭 전압을 이제 나눈 게 이제 기준 전압이 되는 거고요. 기준 전압에서 이제 올려가지고 나온 부분들이 이제 전격 전압이 되는 것들이고요. 표준 전압에는 공칭 전압하고 최고 전압이 있다. 그 공칭 전압을 나눈 게 기준 전압이고, 그 기준 전압을 이용해서 막 곱하고 하다 보면 전격 전압이 되는 거고, 그 전격 전압에 대해서 몇 배가 되는 것이 이제 시험 전압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공칭 전압, 최고 전압, 전격 전압. 그래서 전격 전압이 공칭 전압보다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최고 전압은 최고의 성간 전압이고 전격 전압은 기기가 터지지 않는 그 부분이니까 이거보다는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값들이 전격 전압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예? 170인데 169kV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부분이 더 높다. 절연협조라고 내용이 나왔죠. 오늘도 절연협조가 나온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절연협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9장에 이제 이상전압 쪽에 보시면은 절연협조가 나오는데 6장에도 나옵니다. 절연협조가. 그러니까 6장, 9장 쪽에 나온다는 건, 그리고 각 장에 보면은 이런 그 절연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터지지 않아야 되니까 내량.
여러분들의 보시면 그 스트레스 지수하고 똑같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열받아가지고 막 폭발하죠.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폭발하지 않는 범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기별로. 그래서 터지지 않게끔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여기 딱 나오면 절연협조 나오면 그림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나올 때 요 그림 4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4글자? 절연협조가 나오면은 먼저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뭐죠? 예. 그러면은 절연의 합리화 방안에서 섬락 빈도수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림 이 4개는 뭐죠? 먼저 이거부터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피레기하고 아킹온하고 애자하고 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절연협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선BTL은 전압별 기기에 대한 것들을 정의할 때 선로 애자라든가 B, CB, T, TR, L, LA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우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절연협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써 나가야 되겠다. 그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피아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선BTL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하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답하는 부분이 틀리다는 건 결국 문제자가 출제하는 의도하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쓴 내용이 틀리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줘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절연, 저감절연, 단절연, 균등절연 해가지고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 가공송전설로 전선, 애자, 철탑입니다. 전선이 뭔지. 예? 가공송전설로이기 때문에 전선입니다. 지중송전설로는 뭐라고 그러죠? 전선 말고?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선과 케이블이 어떻게 틀려지는지 배우게 된 다음에 그 전선하고 케이블에 대한 정기적 특성을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선로정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2장에 배우셨던 가공선과 3장에서 배우셨던 지중선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공송전설로 전선 구비 조건 나오죠. 도기 내신 비가가. 그냥 키워드대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도전율이 높을 거. 도전율이 뭐죠? 도체, 반도체, 부도체처럼 도체,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전기가 얼마나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도전율이 높다는 건 저항이 작으니까 그만큼 전기가 잘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게 이제 동선입니다. 근데 동선이 전기를 잘 흘려주는데, 그래서 돈값도 지금 비싸니까 그 케이블도 막 잘라가지고 훔쳐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알루미늄선은 이제 가볍고 한데 이제 싸고, 하지만 얘가 약한 대신 도전율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조금 이따 보시면 전선의 종류에서 합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거죠.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동은 약합니다. 무르기 때문에, 금처럼. 예? 그래서 잘 휘어지고 하다 보니까 약하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다 이제 철선을 집어넣는 거죠. 그 아연 도금 철선 같은 게 그렇게 도금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합금 연선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구성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제 이게 튼튼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 신장률 잘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전선이 이제 어느 정도 이따가 이제 신장률이라는 게 늘어나는 부분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포설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이 좋다는 얘기고요. 비중, 밀도가 작을 거, 그다음 가격이 저렴할 거, 가선 작업이 용이할 거, 이런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선의 종류를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조, 재질, 조합상으로. 구조는 어떻게 했냐? 선이 한 가닥이냐? 아니면 선이 여러 가닥으로 돼 있냐? 아니면 가운데가 비어있는 선이냐? 이렇게 3가닥으로 해가지고 단선, 연선, 중공전선이 나와 있고요. 중공전선은 코로나나 포피 효과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사용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는 25스퀘어 이상의 두께가 필요한데 가운데 부분은 전류 밀도가 작다 보니까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이니까 거기를 비워두고 거기에 아나콘다형처럼 이런 I자형을 넣어가지고 왜냐면 가운데가 비어있으면 얘가 지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하기가 힘드니까 가운데를 받쳐주는 어떤 것들을 넣어가지고 A형, B형 해가지고 요거를 연결하는 부분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틀리게 나옵니다. 재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을 쓰는데 가벼울 경자, 연, 부드러울 열자, 경돈선, 영돈선 해가지고 얘 재질이 약간 틀려지겠죠. 그 다음 경알루미늄선, 알루미늄을 이용한다든가. 경자가 붙은 건 전부 다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가벼우니까 이제 가선 작업도 용이하고 한데 문제는 이게 약하다는 얘기죠. 가벼운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쇠로 된 강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쌍금속석을 쓴다든가 합성연선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합성연선이라는 건 가운데 강선이 들어가고 또 바깥에는 여기 나왔던 경알루미늄선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합금선이 바깥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쌍금속석은 금속이 두 개가 이제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내용들이고요. 조합은 단도체, 도체를 하나를 썼느냐, 복도체, 도체를 여러 개를 썼느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도체 부분이 이제 4장의 선로종수와 코로나에서 이제 복도체로 인한 이제 코로나 방지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는 거죠. 자, 2도체, 4도체, 6도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4는 2도체, 345는 4도체, 765는 6도체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45인데도 불구하고 2도체를 쓰시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 포설됐던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4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C이 뭔지, 뭐 EC가 뭔지 암표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책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ACSR이 바로 그겁니다. 피복 내부식성을 강한 CV 케이블에다 이제 합금으로 이제 사용한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2장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발성배전에서 가장 많이 3장이었죠. 3장에 보시면은 발성배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면은 이제 케이블은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OF 케이블, POF 케이블, CV 케이블 이런 정도를 쓰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케이블이 아니라 전선이다 보니까 가공 전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선 3가지 부분이 바로 이게 된다는 얘기죠. ACSR, TACSR. 여기 ACSR에 T자만 붙었습니다. 그건 뭐냐? 서멀, 열적으로 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샤는 슈퍼 서멀입니다. 슈퍼 서멀. 그러니까 더 열적으로 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CSR에 대한 온도, 100도라고 그러면은 TACSR은 150도, 스타샤는 한 210도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그만큼 견딜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더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용량이. 그래서 얘가 100A를 흘려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150A를 흘려줄 수가 있고 얘는 200A 이상을 흘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똑같은 전선 굵기인데도 불구하고 재질만 바꾸게 되면은 기존의 철탑을 사용해가지고 용량들을 들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서 바로 이런 케이블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공 송전소를 송전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철탑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재질의 케이블을 설치함으로 있어가지고 송전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서 여러 가지 가공 송전솔로, 지중 송전솔로 이런 것들을 각각 비교해서 써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켈빈의 법칙,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법칙인데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써놨습니다.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자꾸 배우시라는 얘기. 전선 단위 길이당 연간 손실 전력량 금액 단위 길이당 그게 I자승 RN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WAMP 해가지고 건설 시 구입한 단위 길이 여기도 단위 길이고요. 전선비의 이자와 감가상각비 연경비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이자하고 연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처음에 구입했을 때 어떤 그 손실 부분하고 같아지는 부분이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라는 걸 표시하는 게 바로 켈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뒤에 보시면 또 다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은 이게 1, 2가 같게끔 하면은 좋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전선 단면적 딱 금액 부분, 손실 전력량은 반비례한다. 연경비는 비례하고 전류 밀도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면적하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류 밀도고요. 여기 나와 있는 WAMP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그 전선의 면적으로 가지고 이제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전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쪽하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냥 써놨는데 그걸 그냥 처음에 읽으셨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식하고 같이 보시면 그냥 그 내용을 그냥 풀어서 썼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절연협조가 많다고 그랬죠. 송전솔로에 대한 절연협조, 가공 송전솔로에 대한 절연협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애가철교 불제역표로 저는 외웠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송전솔로의 절연협조 방안에 대해서는
물어보게 되면 애가철교 불제어피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애자절연. 내부 이상전압의 섬락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따가 그 애자련의 개수 설정 방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부 이상전압에. 그러면 애자가 터져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절연한다는 게 마찬가지죠. 터져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외부에서 내격이 쳤을 때 그거를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니까 전압을 적게, 왜냐면 전류가 적게 흘러갈 테니까. 그럼 전압이 조금 발생하겠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철탑에서 섬락이나 역섬락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애자가, 그러니까 철탑이 있는데 섬락을 한다는 건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섬락이죠. 플래시오버죠. 절연이 파괴되는 게 섬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섬락이라는 건 절연이 파괴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역섬락은 반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건 뭐냐. 철탑에 쳐가지고 철탑에서 어떻게 전선 쪽으로 넘어가는 게 역섬락입니다. 경관 역섬락은 서로 간의 이 경관, 뭐 R상과 S상이 되겠죠. 그 사이에서 역섬락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나중에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가공지선을 설치하거나 철탑각 접지정을 저감을 한다. 이건 뭐냐면 철탑각의 접지정이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저항에 의해서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겠죠. 전압이 커진다는 건 그 애자라든가 그런 쪽에 걸릴 수 있는 전압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자가 그 절연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는 게 바로 역섬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철탑각의 접지정을 저감을 하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더라도 저항이 적다 보니까 전압이 작게 걸려서 그 애자가 섬락할 수 있는, 애자가 견딜 수 있는 전압보다 작게 걸리다 보니까 애자가 역섬락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하셨을 때 내용들이 오래 갑니다. 일단은 이거는 애워주셔야 되고, 애우는 거는 키워드는 애워주시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애가철교 이격거리를 경관 역섬락을 방지한다고 그러죠. 교략편을 설치한다고요. 사진들이 나왔는데 교략편이라는 게 뭐냐면 요 상과 요 상 사이에다가 이렇게 애자를 해놓고 요 끝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달려있는 게 양쪽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건 여러분들 어디서 보실 수 있다면 경부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몇 킬로든가 한 100킬로 정도에 가시면은 그 천안역에서 지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교략편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쪽 어디냐 대전에서 또 저쪽 그 당진 쪽으로 가시다 보면 또 중간에 설치된 데들이 있고요. 중부고속도로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유심하게 저게 뭐지 하고 보다 보면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상과 상 사이에 애자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그 다리를 이용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교략편입니다. 왜? 서로 붙지 않게끔. 이건 전선의 진동 부분도 방지가 대책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외부의 이상전압에서 이격거리가 낮았을 경우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평형절은 애자 개수의 차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애자 부분이 몇 개였죠? 1호사는 몇 개? 9개에서 11개. 3, 4, 5는 몇 개? 18개에서 한 20개. 7, 6, 5는 몇 개? 30개 정도. 이 28개에서 30개. 이제 뭐 대충 딱 찍어서 하지 말고 두리뭉실해가지고 그 범주를 주는 겁니다. 근데 9개를 써도 되는데 왜 11개를 쓸까요? 항상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애자련의 개수 결정 방법에서 상규 대지전압의 4배 정도. 대지전압이라는 건 상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압의 종류가 제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올 때 그런 정도까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한두 개 정도 더 여유를 준다고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더 여유를 줬는데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칩니다. 치는데 절연이 똑같다는 건 그 이상전압이 둘 다 터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3, 4, 5 같은 경우는 이쪽에 2회선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CBA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외부에서 번개가 딱 치는 순간 위에 쪽에 연결이 되겠죠? 그럼 위에 4개가 다 나가버렸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위에 재수 좋게 이렇게 3개만 나갔다. 그러면 A, B, C, 그 다음에 요건 A, B, C니까. 요거 A, B, C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A, B, C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또 송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역상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불평형절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져나갈 때 한쪽부터 먼저 터져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절연역조도 뭐죠? P레기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아킹호, 애자, 기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송전선로를 딱 보시면은 외부에서 딱 치면은 송전선로용 피레기가 먼저 터져 나가라 이거죠. 그게 안 되면은 요 애자 전단에 이렇게 달려는 아킹온에서 이제 터져 나가라는 얘기예요. 아킹온으로 해가지고 그 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애자가 나가고, 애자가 터져 나갔습니다. 애자가 터져 나갔는데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기계가 나가라는 얘기죠. 애자가 터져 나갔다는 건 끊어지겠죠. 근데 이제 현수애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은, 그냥 이제 핀애자 같은 경우는 애자의 정전 용량이 파괴되면서 그냥 그 절연만 파괴되지 쇳덩어리는 그대로 꽂혀져 있다 보니까 기기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터져 나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연의 합리화 방안해가지고 피야기를 애워주시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부분하고 같이 애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피레기 체형, 송전선로용 피레기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송전선로용 피레기 같은 경우도 어디에 돼 있냐면은 여기 한강에 가도 보입니다. 한강에서 88 타고 가시다 보면은 어디 이제 강남 쪽 밑에 가시면은 그 가공선을 통해 가지고 저쪽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오죠, 케이블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철탑 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피레기가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바깥쪽에.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책에 있는 그런 피레기 타입이 아니라 애자처럼 해가지고 길게 큰 애자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전소에 가서 보시는 이제 피레기들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뭐 변전소 구간에서도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때 이제 그런 피레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피레기에 쓰여져 있는 초호환, 이게 초호각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초호환은 환으로 되어 있는데 초호각은 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호환, 아킹혼, 아킹링하고 또 틀려지죠. 같은 얘기인데 용어만 틀린 겁니다. 아킹혼. 그럼 아킹혼은 혼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링은 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면 교과서 보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반대 개념을 정확하게 또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원래 링이라면 링이고 혼이라면은 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림은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격전압에 대한 섬락전압 빈도수가 바로 P야액이 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절연협조가 나오면은 그런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가셔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항상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시각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식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지만 전달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IL이 뭐죠? 예.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해가지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입니다. 기준 절연 강도라는 부분이 뭔지, 충격이 일어났을 때 얘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을 경위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52 플러스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154 같은 경우는 그 2가 뭐죠? 140. 예? 40. 예? 그 2가 뭐죠? 음이요. 예. 1장에 배우셨잖아요. 예. 그게 기준전압이죠, 그래서. 예? 52 플러스 50이 기준전압 곱하기 5 곱한다면 50을 더하는 거죠. 154의 기준전압이 154를 1.1로 나눴으니까 140이 되는 거고, 그 140kV가 기준전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그거라는 얘기죠. 기준전압 140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되죠? 700이죠. 50을 더했으니까 75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오는 여기 750이 이게 뭐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860에서 1단 저감해서 750 나왔고, 거기서 뭐 2단 저감해서 650이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얘가 750이 바로 기준 전압이라는 얘기죠, 그냥. 거기서 1단 저감을 해서 변압기를 1단 저감을 했다고 하죠. 그게 바로 650이 되는 겁니다. 100kV니까. 1000kV 미만에서는 저감을 할 때마다 100kV씩 저감을 해주면 됩니다. 1000kV 이상에서는 1단 저감을 할 때마다 250kV부터 저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4 같은 경우는 1550이 나오는데 거기서 2단 저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변압기는 1단 저감, 2단 저감을 했다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750에서 1단 저감을 하다 보니까 650kV가 된 거고, 1550에서 2단 저감을 하다 보니까 500을 뺐으니까 1050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 765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제가 765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피레기에 대한 전격 전압이 460, 690. 아까처럼 P야액이라면서요. 피레기가 먼저 터져 나가야 되니까 피레기에 대한 전격 전압이 낮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피레기가 먼저 방전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애워주셔야 되고요. 이런 걸 애우고 이렇게 표로 그리든가 아니면 다른 그림으로 그리든가 해가지고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진동 방지 대책들이 나옵니다. 25점짜리로.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고 막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하고 틀리게 그냥 아톡스 베토로 그냥 외웠습니다. 아톡스 베토. 옛날 아토스라는 자동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외우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아머로드. 여기 나와 있는. 아머로드 뭐냐? 전선과 동정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머로드는. 그냥 이제 저게 아머로드겠거니만 봤지 그게 정확한지는 제가 못 봤고요. 자료들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요. 스톡 브릿지 댐퍼입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연 녹음치로 해가지고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A 또는 3분의 2의 A 쪽에 하나 또는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망이 같은 마이크 같은 게 양쪽으로 두 개 달려있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서나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톡스, 스페이스 댐퍼 같은 것도 어디서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하고 댐퍼 역할까지 같이 해준다는 얘기죠. 스페이서는 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거, 댐퍼는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스페이스 댐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톡스 베이트 댐퍼. 베이트 댐퍼는 뭐냐? 나중에 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 철탑에 이렇게 그 가공지선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묶여져 있는 부분은 여기 힘이 인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분담을 하고자 이렇게 주름식으로 한 5에서 7m 정도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게 이제 베이트 댐퍼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변전소 가서 보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고 설명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물어봤을 때 아톡스 베토가 안 나오면 그거를 못 쓰니까 이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림 그리고 설명하는 거 되는데 그 키워드가 안 나오면 자꾸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 아톡스, 베이트, 토셔널 댐퍼는 이 스톡 브릿지 부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국내에서는 못 봤었고요. 중국 갔더니 중국에는 이런 게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셔도 되고요. 애자의 종류. 그러면 이제 애자의 종류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키워드는 핀현, 장지, 내입니다. 핀애자, 현수애자, 장간애자, 지지애자, 내무애자 이런 식으로. 애자의 종류하면 핀현, 장지, 내가 바로 나와야죠. 근데 핀애자는 뭐냐? 핀처럼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현수애자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볼 타임, 크레비스형 타임 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제 현수애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수는 단단 얘기죠. 현가 장치 뭐 이렇게 현수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달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꽂히는 타입입니다. 뭔가 위에다 고정을 하는 부분인데 얘는 여러 개를 달아서 보면 되죠. 클레비스형, 볼 타입 이런 것들이 내염, 내무, 내진 등에 좋다. 왜 흔들리니까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진동 같은 것도 흡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수애자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점포 장치들이 이제 나오죠. 조가식 점포 장치 이번에 세미 프리벳 해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서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연구반 교재에도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는데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PC를 어제 포맷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래 한글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PDF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자료들을 다 못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수애자는 장간애자는 거리가 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길게 쓸 때는 이제 좀 절연을 더 해야 될 때. 그래서 내염, 내무 같이 뭐 이런 부분은 뭔가 절연을 길게 해야 된다는 건 길이가 길다라는 건 뭔가 좀 더 튼튼하게 하고자 할 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키워드는 그겁니다. 그냥 딱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살을 붙여주시면 되고 지지에다는 라인 포스트 해가지고 뭔가 지지를 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서포팅하거나 지지를 하는데 사용한다 보니까 22900 같은 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런 라인 포스트 애자 같은 게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압의 레벨들이 틀려집니다. 핀애자는 30kV 미만, 지지애자는 뭐 70kV 미만 해가지고 그 전압의 레벨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기본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애자의 역할이 뭐고, 애자의 구비 조건이 뭐고, 애자의 정기적 특성이 뭐고, 애자련의 뭐 연능률 분포가 어떻게 되고, 애자련의 전압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애자련의 개수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답안지를 쓰면 그게 25점짜리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하나씩 뽑아서 쓴다 그러면 그게 10점짜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25점짜리를 넣으면 거기 있는 걸 갖다가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10점짜리로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0점짜리를 자꾸 모이면 그게 25점짜리가 되니까. 여기 내코절기표라고 돼 있죠? 내구성이 있고 가격이 저렴할 거.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얘기죠. 튼튼해야 되고, 예?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전 시 표면에 상처를 남기지 않아야 되죠. 표면에 상처를 남기게 되면 절연이 파괴가 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약해지겠죠. 절연 내력이 클 것. 아까처럼 절연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연 장치들이, 뭐 피레기도 보시면 애자로 된 피레기들이 있지만은, 저기 폴리머 애자 타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썼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절연이 어떻게 되는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 새가 와서 쫓는다든가 하면은 그런 부분이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표면장애 클 것. 아까처럼 저항이 커야 되니까. 왜? 현세자나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여기에 대한 정기적 거리를 길게 해준다는 건. 정기적 거리를 길게 해준다는 건 뭐가 되죠? 이쪽하고 절연 거리를 길게 해준다는 얘기죠. 절연을 길게 해주려면 저항이 세면은 절연이, 예? 당연히 세겠죠. 그 표면장이 커야지만 누설 연료가 작다 보니까 절연이 파괴가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거기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자꾸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애자의 정기적 특성, 책에 나옵니다. 정종 문양, C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절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절연이. 그래서 250ml, 뭐 253ml, 뭐 180ml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253ml를 그냥 250ml 현수애자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250ml는 뭐냐? 요거의 길이가 아니라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돼 있는 요 밑에 길이가 253ml란 얘기입니다. 네, 현수애자 하나당에 대한 피코페럿은 이제 40에서 44 정도의 정종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정도로 연결하니까 하나당 9에서 10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애자의 보시면은 전압 분포에서 10개를 인가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전압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 애자의 전압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연협조 나왔을 때 그 이상전압에 나오면 딱 어떻게 나왔죠? 위에가 하나, 둘, 셋, 넷. 표 생각나시나요? 이상전압의 종류 설명할 때. 계고, 과상, 계통조작 시, 계고, 고장 발생 시, 과도 진동전압, 상형주파 진동전압,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도 여러 가지 전압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여기처럼 건조충 유로 외우신 분들도 있고 저는 건조 유충으로 외웠습니다. 유충. 예? 뭐 말려서 뭐 먹는다. 유충을 뭐 말려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예? 건조 유충이죠. 건조 유충. 건조 섬락전압. 그러니까 날씨가 건조했을 때, 섬락을 했을 때 걔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이 뭐냐 이거죠. 상용주파 전압으로 건조한 애자가 섬락할 때 80kV입니다. 근데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20도씨에 760mAh 이거는 이제 표준 기압이죠. 그때 습도는 80% 정도. 습도가 90% 뭐 98% 이런 것들은 건조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기상에서 날씨할 때 오늘 습도가 몇 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불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부 이상 전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수니까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물이 묻었을 때. 그래서 상형주파의 전압으로 비에 젖은 애다가 섬락할 때 여기 비를 어떻게 뿌리느냐 이것들도 이제 시험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는 뭐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IP 등급 하듯이 이렇게 시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 3분당 1분당 얼마만큼 견뎌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건조할 때는 80kV에 견뎌주면 되는 거고 물이 있었을 때는 50kV에 건져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중 파괴전압. 유중 파괴전압은 애자를 기름 속에다 넣어놓고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연이 더 좋죠. 건조한 상태. 몰드 변압기보다 유입 변압기가 더 튼튼하지 않습니까? 기름 속에다 애자를 담갔으니까 더 튼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충격파 같은 경우는 얼마를 인가하면 150kV를 인가합니다. 예?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하다 보면 얘가 뭐 125kV를 인가한다든가 아니면 140kV를 인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기준 전압인 뭐 140kV 인가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125kV를 많이 인가합니다. 150kV지만. 그래서 요거는 충격파이기 때문에 아주 큰 전압이기 때문에 짧게 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뭐 자기소개 하실 때 짧고 임팩트 있게 딱 장가를 가야 되니까 반드시 기사 합격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1.2 곱하기 파두장이 1.2 마이크로세컨드고 파미장이 50 마이크로세컨드라는 얘기죠. 50% 여기 이제 유중 파괴 전압이 있고 건주 유충 충격파 파괴 전압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좀 더 낮아집니다. 얘가 80kV, 얘가 50kV, 그다음 유중 파괴 전압 150kV, 그다음 충격파 파괴 전압 뭐 130kV 이런 정도로 이제 떨어집니다.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그냥 저는 그냥 순서를 바꿔서 외운 겁니다. 나중에 외우시다 보면 50% 섬낙 전압은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50%가 충격파에서 섬낙된 것과 안 된 것에 대한 섬낙 전압. 전압을 올리다 보니까 요 전압 레벨에서는 50% 정도가 섬낙이 되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50%가 충격파에서 섬낙된 것. 그러니까 50% 정도가 이 전압에서 섬낙이 된다 이거죠. 애자 전압 분포. 전선 지지물이 크고 8번이 부담 전압이 가장 작은. 여기서 이제 8번이 전선에서 떨어진수록 8번입니다. 전선에서 가까운 쪽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탑에 관련된 부분 10번이라 그러면 전선에서 1번, 2번부터 해가 10개 정도를 단다고 그랬죠, 아까. 예? 1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1호사 같은 경우는 9개에서 11개니까 10개를 그냥 한 겁니다. 그 중에서 8번 부분이 이렇게 해서 1번 부분이 전선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전이가 예? 많으니까 그쪽에 자개장이 많으니까 그쪽에 뭔가 전이도 높겠죠. 근데 이제 요 끝에가 제일 작을 줄 알았는데 8번 쪽이 제일 부담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완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 끝에 하고 여기 끝에 하고 바로 초호환이라든가 초호각을 달아서 애자의 전압을 분포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포를 바꿔주기 위해서 끝에다 이렇게 쇳덩어리를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환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각식으로 해가지고 뾰족하게 나와 있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애자가 있고 여기 초호환이 있다라는 건 아까처럼 여기 피레기가 있으니까 이상전압이 치면 피레기가 터지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애자는 어떻게 되죠? 절연 이격거리가 이렇게 되죠. 근데 초호각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튀어나와 있죠. 그럼 공기중으로 봤을 때는 얘 쪽으로 가는 것보다 얘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얘 쪽을 통해서 통전이 되다 보니까 애자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초호관이 애자의 전압 분포도 개선을 해주지만 아까처럼 사고가 났을 때 애자가 터져나가지도 않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책의 내용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시 애자를 보호하고 애자의 전압 분담을 균일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애자련 개수의 결정 방법. 상용주파 전압의 4배, 내부 이상 전압의 개폐시나 고장시. 아까 제가 개고 과상이라고 그랬죠? 이상 전압에서. 개폐시나 고장시에 섬낙이 안 되게끔 견뎌주게끔 애자련 개수를 결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9개, 11개, 그 다음에 18개, 20개, 30개라는 부분들이 왜 나왔냐면 이렇게 해서 9가지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책에는 간단하게 반 페이지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애자련 개수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럼 왜냐면 9개니까 10점짜리도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 이제 그림 그리고 축적비가 뭐다 설명해주고 절연협조가 뭐다 설명해주고 그러면 칸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2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란 얘기죠. 이게 옛날에는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빈도수가 없다 보니까 하지만은 옛날에 나왔던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있게 한번 봐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애연충절 개불오진이 애자련의 연능률 검토, 애자 섬낙 전압이 있겠죠. 애자가 섬낙되는 그 전압에 대해서 n분의 1로 해가지고 그걸 분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유있게 선정을 해놔야지만 애자가 섬낙되지 않겠죠. 현수애자의 주수 특성 검소. 아까 현수애자인데 물이 돼 있겠죠. 항상 비 올 때도 터져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충분하게 그 여유있게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격비 부분이 피레기에서 이제 충격비가 있습니다. 재충상 방송내 해가지고 상용주파 방정 개시전압분의 충격파 전압에 대한 비율이 이제 충격비입니다. 충격 방정 개시전압에 대한 비율이라는 얘기죠. 그럼 평상시 때 얘가 견딜 수 있는 상용주파에 대한 전압하고 외부의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 뭔가 방전하는 전압하고의 그 비율이 이제 충격비라는 얘기죠. 평상시 때 얼마나 충격이 들어와서 그 충격대에 있는 전압부터 방전을 시작하느냐. 그게 충격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4, 5kV에서 BIL이 2.2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그 2.2라는 게 BIL이 바로 이런 충격비가 되는 거죠. 얘는 2.2배까지 견딜 수 있게끔 제작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2배부터는 뭔가 방전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충격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빨리 방전을 해주니까. 예? 근데 이제 상용주파 방전기 시전은 반드시 높아야지만 됩니다. 상용주파에서 방전하는 부분. 근데 외부에서 충격에서 방전하는 부분은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왜? 그래야지만 빨리 빠져나가니까 다른 기기 쪽으로. 왜냐면 전압이 1500kV까지 올라갈 동안 방전이 안 되면 안 되고 1호사에서 1500으로 올라간데 뭐 한 300kV부터 방전이 되게 되면은 1500까지 올라가기 전에 빨리 그 파고치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기기 쪽에 그 1500이라는 파고치가 인가되는 게 아니라 300kV밖에 인가가 되지 않으니까 그 기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절연협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연협조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피아 얘기해가지고 뭐가 있었죠? 애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개폐 서지. 개폐를 하다 보면 서지 전압이 생기겠죠. 그 서지 전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격파 전압이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야 될 테고요. 불평형 절연. 아까 얘기한 것처럼 9개에 달았으면 이쪽에 11개 달아가지고 9개짜리가 먼저 터져나가게. 왜? 우리가 지금 역상배열을 하거나 이해선 송전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터져나갔을 때 나머지 쪽도 손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끝까지 버티고 터져나가지 않다 보면은 두 개 다 터져버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터져버리면 그쪽으로 다 방전이 됩니다. 터진다는 거는 이게 올라갈 게 여기서 다 빠져버리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니까 나머지 하나는 가만히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오염지급을 검토. 나중에 이제 풍압하중도 갑종, 을종, 별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염지급을 검토하는 게 이제 태풍이 왔을 때, 하절기, 동절기 때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 동절기 때 눈이 적은 지역 해가지고 이제 풍압하중 같은 것도 고려하듯이 오염지급이야. 이것도 눈이 많거나 해안지역 같은 경우는 애자에 어떻게 되죠? 소금기가 많겠죠. 해안은 소금기가 있다라는 건 어떻게 되죠? 소금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더 전기가 잘 흐르죠. 그러니까 이게 소금기가 거기에 쌓이다 보면은 표면 저항이 줄어들겠죠. 커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설되는 전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HLWS 한라인 워싱 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관연도에 몇 번 나왔던 부분인데 물을 싸가지고 애자를 청소를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한 라인이라는 게 뜨거운 부분이 아니라 그냥 세게 고압으로 세척을 한다는 얘기죠. 진동시 지지물과의 거리 고려. 그래서 진동시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이 왔다 갔다 흔들릴 거 아닙니까? 흔들리는 요 범위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범위가 있습니다. 클리어런스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내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른 이격거리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이렇게 애자련에 대한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길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격거리하고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 이상 전압에 대해서 아까처럼 뭐 외부 이상 전압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상 전압이 치고 왔을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탑의 종류,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전선의 종류, 구조, 재질, 그 다음에 조합상 이렇게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성질상이나 형태상에서는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각, 방형. 사각 방형. 그러면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문형, 우두형, 회전형, MC 철탑. 성질은 사각으로 됐냐, 딱 네모나게 됐냐, 방형으로 됐냐, 이렇게 렉탱글러형으로 됐냐. 이거고, 문형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뭐, 사각은 네모나게 돼 있고, 방형은 옆으로 틀어졌다든가, 문형은 틀어졌다든가, 우두형은 소머리처럼 돼 있다든가, 회전형은 이렇게 회전이 돼 있다든가, MC형은 중간에 이렇게 가로를 대가지고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용 목적상이 이제 직각, 특,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각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 목적은 이제 거의 각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선주, 3도 이내, A, B, C, D로 나눠진대. 각도주는 이제 B형, C형이 있는데 3에서 20도 정도 각도가 틀어지는 것들은 얘가 좀, 각도가 틀어진다는 거는 뭔가 옆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문을 여실 때, 문 손잡이에서 미시면 잘 열립니다. 문 손잡이가 아닌 문 고리가 걸려있는 부분 있죠. 거기는 아무리 천하장사가 와서 밀어도 잘 못 엽니다. 왜냐면 거기선 힘이 밀려지는 그 지점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회전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밀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각도가 틀어지면 밀기가 편하다는 그만큼 잘 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가 더 튼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각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튼튼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선 철탑은 각도가 좀 없기 때문에 얘는 좀 덜 튼튼하게 만들어도 되지만 각도 철탑들은 더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A, B, C. 그래서 억류 철탑.
직각, 억내,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억리철탑 같은 건 30도 이상이기 때문에 더 튼튼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내장 보강은 10기당 하나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직선으로 갑니다. 그러면 똑같은 철탑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하나 힘센 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줄다리기도 할 때 앞에 힘센 놈이 하나 끌고 중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당겨줘야 되겠죠. 앞에만 힘센 사람이 다 있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뒤에가 무너져 버리면 그냥 다 같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한다. 특수 철탑은 뭐 특수형 철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미풍 진동, 갤러핑, 서브스판, 슬리트 점프, 이런 진동들이 이따가 설명 드릴 텐데, 이게 바로 아까 진동의 현상과 방지 대책에서 나올 때 이런 진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미풍 진동은 뭐냐? 수미터. 전선의 직각으로 수미터의 바람이 불 때, 전선의 뒷면에는 칼만 아류가 발생해가지고 교본력이 작용을 한다. 교본력이 작용한다는 건 위아래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선 직각에 소용열이가 생겨가지고 진동이 생겨서 하는데, 요게 뭐 몇 사이클 정도 되면 되냐? 뭐 15사이클, 뭐 25사이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 분당 내지, 분당 이제 사이클입니다. 분당 몇 번 정도 출렁이게 되면 얘가 진동을 하다 보면은 힘이, 응력이 거기 집중이 돼가지고 얘 끊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한 번 흔들리면 상관없는데, 얘를 여러 번 흔들리다 보면은 그 기계하고 진동이 되는 순간에 그 힘이 증폭이 돼서 걔를 때려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SR 같은 거,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게. 저주파 진동 같은 것도 보시면, 저주파수인데도 불구하고, 주파수가 작으니까, 주파수가 AM하고 FM 생각하시면 됩니다. FM은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빈도수가 많으니까, 주파수 댁은 높으니까 멀리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건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AM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낮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타고 넘어갑니다. FM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물을 타고 못 넘어가죠. 그 여러분들이 011이 잘 터지는 게 바로 그거죠. 011은 뭐 700MHz, 800MHz 요런 대역에 메가헤르츠 됩니다. 근데 이제 PC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기가헤르츠 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헤르츠가 더 높으니까 또 잘 안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주파수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막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옛날에 보시면 다이오드형 만들 때도 보시면 북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막혀 있으니까 개인이 만들면 그 주파수 댁으로 옮겨가지고 들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듣는 거는 중간에 방해 전파를 쏩니다. 저쪽에서 오는 전파하고 똑같은 전파 댁을 쏘다 보니까 그게 이쪽으로 못 하는 겁니다. 왜? 전파라는 게 바로 이 헤르츠거든요. 헤르츠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진동에 대한 것들을 쏘다 보니까 이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처럼 그런 진동이 있을 때 그 진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흡수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아톡스 배트 해가지고 아머로드라든가 스톡 브리지 댐퍼라든가 스페이스 댐퍼라든가 베이트 댐퍼라든가 그 다음에 토셔널 댐퍼 등을 이용해서 그런 진동이 줄어들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송전선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진동이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뭔지를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머로드, 댐퍼, 복도체, 스페이스 댐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가벼울수록 진동이 잘 일어나겠죠. 예? 무거울수록 더 진동이 아니라니까. 경관이 길수록, 이제 이도를 배우게 될 텐데 경관이 길수록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크겠죠. 전선의 지름이 클수록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갤러핑이나 슬리트 점프가 나오면 뭐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눈. 갤러핑은 눈. 슬리트 점프도 눈인데, 갤러핑은 뭐냐? 눈이 달려 있어가지고 비행기처럼 날개처럼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미풍 진동은 아까처럼 수미터 한 5m에서 한 7m 정도의 바람이 직각으로 불다 보면 그 뒤에 교변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칼만하류에서 교변력이 작용해가지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상하 진동을 하는 거고, 얘는 비행기의 날개처럼 돼가지고 양력이 생겨가지고 진동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위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단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 상승기류에서 착빙이 되다 보면은 뭐 착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단 스페이스를 통해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붙지 못하게끔 단락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비행기처럼
그래서 단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스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붙지 못하게끔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슬리트 점프도 빙이라고 그랬죠, 빙. 예? 얼음이라는 얘기죠. 빙설이 탈락했을 때. 아까처럼 요거는 이제 갤러핑은 빙설이 붙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얘는 탈락을 하는 순간 무거운 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누가 잡고 있다가 놔버리면 고무줄 생각하시면 되죠. 고무줄 잡고 있다가 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탕 튀어오르죠. 얘도 무거운 게 달렸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얘가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고 있었는데 뭔가 잡고 있다가 놔버렸으니까 팅 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선이 도약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성간 단락이 된다. 그래서 철탑끼리 그래서 어떻게 돼? 옵셋이 뭐라고 그랬죠? 요거 해가지고 요게 튀어 올랐을 때 요 위에 상하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옵셋이라고 해요. 그게 가공성전술의 옵셋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옵셋이라든가 아니면 전류를 인간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돈이 비싸서 못 쓰지만 여러분 그 다리나 언덕 같은 데 보시면은 안에다 철선, 열선을 깔아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몇 도 이상이 떨어지거나 눈이 오면은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럼 그냥 다 녹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그 전류를 더 흘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가 흘러간다는 건 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에 의해서 빙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빙설 적은 곳을 경과지로 선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2장에 배우게 되는 잠깐 동안의 요약이었고 이제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겁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